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 참가한 3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31위에 그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더라도 우리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1.7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 통계로만 봐도 우리 청소년의 삶이 참 고단하고 팍팍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면서 정서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고요.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교우 관계나 감정 조절 문제 등 그 원인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시 청소년 재단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행복한 마음 코딩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행복한 마음 코딩 교실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 위기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최원기 성남시 청소년 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콘텐츠 개발 전문 기업 하이벗의 최선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영기 대표님. 예. 그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서 예. 올해부터인가요? 예. 이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마음 코딩 교실이라는 사회 정서 학습 예.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자, 이 사회 정서 학습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사회 정서 학습은 영어로는 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관계를 맺고 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조절 능력이라든가 타인 공감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켜서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회정서 학습이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학생 간의 갈등 상황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은 연구와 조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선주 대표님. 예. 이 행복한 마음 코딩 프로그램 직접 개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이름도 좀 재밌습니다. 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저희 행복한 마음 코딩 교실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 언어로 논리적인 명령을 작성해서 실행하는 코딩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마음 코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 코딩 교실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행복하게 마음을 코딩해보는 교실이 되어보자, 교실에서 배워보자라는 의미가 있고 마음 코딩으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보자라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게 전국 지자체 가게는 처음입니다. 예. 사회 정서 학습 프로그램 개발 시행. 자, 이 특별하게 이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서 이거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 사실 사회정서 학습은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그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들 나라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 지원하에 학교 단위별로 프로그램들이 잘 시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서도 13세에서 15세 청소년들한테
이 마음 건강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서야 이 사회정서 학습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이 관계 단절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됐었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학교 생활 모두 좀 심리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좀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해서 시범 적용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하게 됐습니다. 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좀 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연령대부터 시작하게 된 어떤 이유는 있습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첫걸음을 잘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학교 폭력을 보면 처음 출발을 잘못해서 폭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기 전에 어릴 때부터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뭐 저희 때는 사실 뭐 정서학습이나 이 마음 건강 뭐 이런 것 굉장히 좀 낯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성남시 초등학교 가운데 이 행복한 마음 코딩 교실 수업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 지원을 계획했었던 규모는 1학년 80학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성남시에 총 73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 신청을 좀 받아봤는데 57개 학교 한 210개 학급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호응이었고요. 결국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23개 학교 한 81개 학급을 최종 이제 선정하게 됐고요.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 8월 한 달은 쉬고요.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한 개 학급마다 한 2차씩 해서 총 3일에 걸쳐서 6차씩 수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이 꽤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많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한 마음 코딩 교실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예. 자,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 연령대에 맞는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특히 좀 주안점을 뒀습니까? 이게 알고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가정과 유치원을 막 벗어나와서 학교라는 제2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행동 발달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낯설고 매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기를 알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는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 축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아이들이 처음 가정을 벗어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희의 그 체계적인 로직이 있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좋은 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은 지금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고요.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학년까지 올라가면서는 사회정서학습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기본적인 영역이 스파이럴 형태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질 예정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저희가 이제 수업 현장 잠깐 봤는데 네. 실제로 그 행복한 마음 코딩 교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앞에서 잠시 소개를 하셨지만 수업은 하루에 2차시씩 2시간에 걸쳐서 3일 동안 총 6차시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한된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2차씩 같은 내용, 이렇게 같은 주제로 아이들에게 인풋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감정 알기를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감정은 날씨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 변하는 감정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감정도 불편한 감정도 모두 다 소중하다라는 이런 감정의 성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감정 단어들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입 밖으로 나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주는 게 1차시 수업이고요. 2차시에서는 불안하거나 화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아이들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반응과 수업 참여도가 가장 높은 수업이라고 수업이 2차시 수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감정 조절법들을 함께 활동을 하면서 각자한테 맞는 감정 조절법을 또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하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서는 감정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 감정 조절법을 바탕으로 해서 공감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연습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이 좋은 친구가 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연습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또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그런 기초를 다지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원만한 이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에 위해서는 이 감정 조정 또 잘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감정도 또 잘 알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그 학교 생활 적응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자기 알기이거든요. 자기 인식 능력이 있어야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기 인식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자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또 알게 되고 상호 이해, 연대감 형성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방법,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타인의 말을 듣고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사회정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른들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게 마음 코딩 수업할 때 어떤 분들이 강사가 되실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강사가 되는지 또 예,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어떤 점을 특히 좀 강조해서 교육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문제행동 예방 차원의 목적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한 교수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강사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교실에서의 그 교사의 역할은 저희 사회정사학습에 진행하는 강사분들에게 제가 지시시키는 것은 강사의 역할은 절대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조력자이어야 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조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나 지식 습득이 우선시되어졌던 20세기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몫은 지식 전달자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탐구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요구되어지는 이런 세상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어떤 지식 전달자로서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적정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마음껏 끄집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인 것을 저희는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기 대표님, 예. 이제 워낙 신청 학교가 많아가지고 좀 줄여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요 행복한 마음 코딩 교실 진행한 학교들 또 실질적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어떤 변화가 좀 눈에 띕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 학년 한 개 학급을 대상으로 3일간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의 사회정서 역량 변화 그리고 프로그램 효용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우리 하이버스에서 제공하는 사회정서 진단지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3일간의 수업은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 효과가 잘 나타나기에는 조금 부족한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서 사회정서 역량 지식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자기 효용성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효용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학생 수도 대폭 감소했고요. 대신 이제 보편적인 어떤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좀 이 앞서 말씀했던 좀 이 보편적인 학생들의 어떤 정서 교육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봐도 그 감정 조절에 굉장히 서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3일 동안의 교육이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뭐 어쨌든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난 뒤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거 두고 까먹을까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축적된다고 보세요? 경험을 안 해본 학생과 3일이지만은 경험을 해본 학생들은 저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배웠고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그 순간 내가 뭔가 조금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많이 까먹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을 해본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문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은 저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조금 더 길게 갔을 때는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이거를 먼저 해본 나라, 네.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해봤다고 하니까 이런 데서 사회 정사학습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아마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해외 그 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사회정서 학습이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에 따라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정서 학습 관련해서 연구나 프로그램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는 그 주도 국가는 북미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을 저희가 대표적인 그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주일에 30분씩 담임 교사들이 아침에 홈런 시간을 통해서 이 사회정서 학습적인 접근 그 컨텐츠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정서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일반 교과목과 이거 교과목과 통합적으로 연계돼서 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 교과목과 같이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미국, 영국 이런 데와 우리나라가 교육 여건이나 환경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네, 맞습니다. 최 대표 보시기에는 특히 어느 점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벤치마킹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이버시 연구 개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자료와 연구 자료와 이론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한 곳은 아무래도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구진들이 미국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지고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진단 시스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 발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감정 상태라든지 대인관계 그리고 어떤 행동 패턴들을 분석할 수 있고 측정해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 행동 패턴들이 발견이 되면 상담이나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매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중심으로 다음 단계로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영기 대표님, 예. 뭐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 좀 덜하겠지만 예. 이 중고등학교 가면 정말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이렇게 우리 최선주 대표 말씀 예. 들어보니까 이런 교육 체계로 잘 받으면 예. 무엇보다 이 학교 폭력 예방에 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작년이죠.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9%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2022년 대비 봤을 때 0.2%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른나무 재단이 발표한 2022년 전국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역대 최고치인 31.6%로 2019년 대비 봤을 때 한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가해 학생은 점점 더 이게 문제가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학교 폭력의 유형 또한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나아가서 소통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조기 예방 교육이 되는데 이 조기 예방 교육을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정서 학습은 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세요? 예, 사회정서 학습은 결국은 나중에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 중, 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학교에서 담임 교사께서 수업 시간에 직접 교육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그런 효과성 있는 그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우리나라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교급별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백 기간 동안 저희 재단이 이를 대신해서 하이버크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무르지 않고 초등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해서 대상별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해서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직접 진행해서 본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성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두 분 전문가 모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이 정서 위기에 대한 얘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게 아주 좀 예.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요. 이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뭐 이런저런 연구나 자료 수집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자, 최영기 대표 보시기에는 예. 우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 또 마음 건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보면 불안이라든가 우울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성인들도 그러니까요.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긍정적인 정서는 상당히 약화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
불안, 우울감 이런 정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하고 유사한 패턴이 성남시 청소년에게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음건강 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2022년에는 불안을 경험한 청소년이 10명 중 한 2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명 중 한 3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애들은 사실 그 세상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놀고 이래야 되는데 뭐 우울,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가 일상화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대안은 상당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긍심이라든가 즐거움이나 희망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제 그 방법인데요.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뭐 스트레스라든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의 어떤 그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해주고 또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심리적 자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이제 부정적 정서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을 줄이면서 정서적인 균형감을 이제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 재단은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가 건강하게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 고위험 청소년으로 확인되면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제 성남시 청소년 행복 실태 조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위험 청소년 군 최영기 대표 보시기에는 예.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보십니까? 고위험 청소년들은 이제 일반계하고 특성화고하고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어디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니까 네. 일반계 고등학교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어떤 그 경쟁심, 그다음에 압박감 이런 것이 더 많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제 조금 더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 한 3명이니까 이제 다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높아지지 않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경향성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또 우리 청소년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 이게 또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재단에서는 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뭐 조사 같은 것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들이 약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청소년들 한 5.8% 정도 되고요. 자살을 계획하고 있고 자살 위험성이 그래서 상당히 높은 청소년들은 약 3.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토탈 해보면 한 5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보고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청소년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높여주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정서 학습이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초, 중, 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보통 이 중고등학교 한반 학생들 숫자가 뭐 20몇 명에서 30명인데 예. 아주 심각한 학생들, 그러니까 계획도 해보고 이런 학생들이 3.8%면
한 반에 한두 명 꼭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아, 거예요. 그럼요. 예.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예. 자, 최선주 대표님, 이게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이 불안정성 확산 등 정신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사실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 그 조사 결과라든지 발표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뽑는 것이 일상에서 오는 극강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가장 해치는 요소로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 가정 내의 불화라든지 그리고 학교 내 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그런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는 그 고립감이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OECD, 아까는 Save the Children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OECD 기준에서는 38개국 중에서 34위, 최하위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2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기분장애라든지 수면장애, ADHD 등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감정 조절 그리고 또 소통의 부재, 그거로 인한 소통 능력의 부족,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가속화시키고 이 가속화되는 문제 행동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후에 약방문을 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 치유까지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예방적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 사태 심각성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교육부에 이 사회정서 성장 지원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마음 건강 지원 정책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 이와 함께 또 어떤 대책들이 또 마련돼야 될까요? 네, 교육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약간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측면이 관찰되고 있는데, 하나는 상당히 반기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혹시라도 이게 학교나 교사님들한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 이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린다면 그런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저희와 같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같은 어떤 지역 전문기관이나 지자체하고 교육부가 연계를 좀 통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좀 많이 높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최선주 대표님. 예. 이제 우리 그 사회정서 학습이 이게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네. 교우 관계나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학교에 있으면 막 숨이 막힌다든지 이런 호소를 할 때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 부모님들이 함께 이 학생들에게 어떤 처방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한마디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조금 굳건하게 가졌으면 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중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지 그 힘을 바탕으로 주위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와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평할 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참 눈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 같은 거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어른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관계라는 거는 이거는 성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청소년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관계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숙여서도 안 되고 너무 꼿꼿해서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지만 필요한 과정이고 연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습되어지면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모님 역할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반응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당부 좀 하고 싶으세요? 참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면역이 떨어지면 걸리는 감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병원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는 전문가의 처방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소 반감을 갖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현장에서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지켜보시고 더 다양한 상황에서 더 돌발적인 행동들도 많이 지켜보시면서 객관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아마 부모님들에게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함께 협력해서 빨리 도움을 받았을 때 나아질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냉철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예. 재단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과학수학관 운영과 진로체험관도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시 청소년재단은 성남시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총 6개의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2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2개의 청소년 자유이용공간, 1개의 청년 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인프라와 연간 약 363개 이상의 청소년 사업을 통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청소년 그리고 청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재단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그 청소년 수련관의 일부를 전면적으로 혁신적으로 좀 개편을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롭게 이제 그 시설들을 갖추고자 합니다. 분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기존의 그 수학 과학관을 개조해서 인공지능 체험관으로 특색 있게 전환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활용 로봇 교육 그리고 스마트 시티 체험을 위한 자율주행 어떤 그 부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 더 말씀드리면 중원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이제 곧 공사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4차 산업 진로 체험관을 만들어서 이제 성남의 미래를 주제로 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떠한 직업이 가능하고 유망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 지원을 위해서 최 대표님 앞으로 예. 우리 재단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이나 관련 정책들 좀 펼쳐나갈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힘을 길러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일환으로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청소년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고요.
또 더불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다른 프로그램들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정신 건강과 관계된 스크리닝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해 나가고 또 이것과 연결돼서 예술이라든가 음악이나 스포츠 활동 등 보다 더 창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어떤 마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최순주 대표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육관계, 또 학교 생활, 또 가정에서의 문제, 타인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당부 말씀해 주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국 분이신데 영국 국립 심리치료사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80세 할머니뿐만 아니라 92세의 고령의 노인도 소통과 관계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통으로 인한 힘듦, 그리고 관계로 인한 힘듦은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불편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들일수록 말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조금 더 용기 내서 어색하지만 연습하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겠죠.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좋은 자극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